예,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입니다. 베를린에서 현지원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옛 식민지였던 탄자니아를 방문했다고요.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한데 탄자니아 지배한 게 독일 언제였어요? 탄자니아는 1885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제국 최대 식민지였던 독일령 동아프리카 일부였습니다. 이 독일령 동아프리카에는 탄자니아를 제외하고도 현재 부룬디, 르완다, 그리고 모잠비크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예. 1905년부터 1907년까지 탄자니아에서 독일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하는 무장봉기가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 최대 3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당시 봉기를 이끌었던 원주민들의 두개골과 유골이 여전히 독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서 독일의 대통령이 희생자들에게 식민지 직접 가서 사과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탄자니아 남부 도시 송게아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20세기 초에 독일군이 지역 반군을 학살한 곳으로 독일군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진 뒤에 또 참수된 66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 추모 장소를 방문해서 화환을 놓고 희생자들의 후손을 만났고요. 그는 연설을 통해서 독일 연방 대통령으로서 독일군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고 말했고, 또 이어서 과거의 독일의 식민 통치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후손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탄자니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를 한 건데 탄자니아 국민들 반응은요? 탄자니아 마캄바 외무장관이 슈타인마이어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탄자니아 역사의 어둡고 파괴적인 장을 다루는데 필요한 조치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어서 SNS를 통해서 양국 정부가 공동팀을 구성해서 대화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배상과 재산 및 유해 송환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탄자니아의 하산 대통령도 앞서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독일 대통령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으며 독일의 식민 유산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성명들을 고려하면 탄자니아 국민이 독일 대통령의 말이 말뿐인 사과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탄자니아 국민은 독일로 이송된 저항 지도자들의 유해를 빨리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시민단체와 후손들이 식민정부가 교수형에 처했던 멜리 왕의 두개골을 돌려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멜리 왕의 유개골은 프로이스 문화유산재단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직접적인 후속 작업들, 행동들로 이어져야 할 텐데 이 독일 대통령의 행보와 사과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나라가 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일 수밖에 없는데 독일 대통령들은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아프리카에 대한 독일 식민 지배의 역사는 사실 독일 내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에서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이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의 의도라는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 독일 언론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과 더불어서 숄츠 연방총리의 아프리카 방문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잠비아의 히칠레마 대통령과의 공동연설에서 세계와 경제적 우선순위, 시장, 동맹 같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 숄츠 총리는 가나 방문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숄츠는 나이지리아에서 경제 분야에 아직도 더 많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협력이나 동맹 같은 이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은 독일인들에게는 좀 익숙한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독일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난 9일 목요일에 바든-뷰르텐베르크 오펜부르크의 한 특수학교에서 15세 소년이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은 머리에 총을 2발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몇 시간 뒤 부상으로 사망했고, 가해 학생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총격이 일어난 직후에 가해 학생이 복도에서 교사 한 명과 마주쳤는데 이 교사는 가해 학생의 공격으로 머리에 약한 부상을 입긴 했지만 학생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 한 명이 상황을 알고 교사를 돕기 위해 다가와서 가해 학생이 총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학교 건물을 수색하던 경찰이 계단에서 인화성 액체 같은 병을 발견했는데 가해 학생이 그곳에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독일 총기 사용 금지된 나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기법에 의하면 총기 면허증과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진 법적 연령의 독일 시민은 총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가증이나 면허증이 뭐 있었는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만 사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 자유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 간간히 들으면서 충격을 더합니다만 독일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해 학생의 경로가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50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 뮬바흐가 꾸려져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아닌 개인적 동기가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 조사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학교의 수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심리상담가들이 빌드바흐 학교를 비롯해서 오펜부르크의 다른 여러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역 시민재단인 성안드레아 재단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5천 유로를 즉시 지원하고 나섰으며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부 계좌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예, 학교 내 총기 사고 독일에서 흔한 일은 아닌가요? 아니지요? 총기 사고는 드문 일이었지만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슈 되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두고 유럽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독일 정부가 시위의 일부 슬로건에 제한을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발표된 사마둔 네트워크와 하마스 활동 금지 조치에서 시위대의 슬로건 중 하나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선언이 되었는데요. 금지된 슬로건은 그 강에서 그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우리라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독일 정부가 하마스 조직의 표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강에서 그 바다까지라는 문구의 이 강과 바다가 요르단강과 지중해 즉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위치한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장이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 슬로건을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제한 조치에 독일 시민 반응은요? 사실 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는 않습니다. 지난 8월에 베를린 행정법원에서 이미 이 문구의 사용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법원은 이 슬로건이 그 자체로 반유대주의라 할 수는 없으며 대량 학살에 대한 언급도 없다라고 판결했고요. 또 강력한 추가 증거가 그 반대 경우를 시사하지 않는 한 이 슬로건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폭력과 파괴에 대한 요구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독일 법원들도 문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베를린에서 현지원, 현지통신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